네, 지금부터는 7월 셋째 주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주요 일정들 한번 챙겨봐 주시죠. 네, 7월 17일 이제 월요일은 중국의 2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되고요. 중국의 6월 산업 생산 소매 판매, 고정자산 투자가 발표됩니다. 7월 18일은 미국의 6월 소매 판매 데이터가 나오고요. 7월 19일은 EU 6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고 미국에서 테슬라와 넷플릭스의 실적 발표가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7월 20일은 중국의 이제 대출 우대 금리, 이제 기준금리 성격인데 이게 결정이 되고 미국의 6월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하는 경기 선행지수 데이터가 나오게 됩니다. 7월 21일은 일본의 6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네, 이번 주에 주목할 증시 변수들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이제 요즘에 중국 경제 지표가 워낙 중요하니까 그래서 월요일 날 발표되는 GDP하고요. 특히 지금 중국이 소매 판매라든가 이 산업 생산, 이 고정자산 투자가 다 좀 부진한 상태거든요. 지난 5월에도. 그래서 여전히 좀 안 좋은 상태인데 이게 좀 개선이 됐을지. 그래서 이번 주에는 중국 지표를 가장 좀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또 역시 그 테슬라. 네, 테슬라가 또 실적 발표로 예고돼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들한테 영향을 주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 어떤 멘트를 해줄지 그걸 좀 지켜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미디어 쪽에 영향을 주는 넷플릭스도 역시 동반해서 잘 좀 코멘트들 살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지난번에 이제 이 대출 우대 금리를 한번 낮췄잖아요. 근데 워낙 지금 0.1%포인트 낮춰가지고 시장 기대보다는 좀 못 미쳤죠. 못 미쳤죠. 근데 이번에도 추가로 한번 더 낮춰줄지 한번 그걸 보시고, 특히 5년 금리가 더 중요하거든요. 이게 대출 금리대로 주택담보대출. 이게 부동산에 영향을 주니까 그래서 한번 그 점 체크하시면 좋겠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엔화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게 요새 엔화도 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일본 소비자 물가 요게 높을수록 아마 또 지금 워낙 돈을 많이 푸니까 일본 중앙은행이 이제 정책을 그럼 바꾸지 않을까. 그 양적 완화를 좀 줄인다. 줄이지 않을까.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일본의 소비자 물가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부터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이게 이제 본격 시행되면서 국내 증시의 자금 사정이 좀 개선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들이 컸는데, 뭐 최근 전반적으로 보면 국내 증시 자금이 좀 궁금한데 뭐 고객 예탁금이나 신용융자 잔고 이런 거 상황 어떻습니까? 일단 지금 예탁금은 사실 계속 정체돼 있어요. 그냥 50조에서 거의 변화 없고요. 많으면 52조, 좀 줄어들면 49조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뭐 요거 때문에 더 늘거나 한 거는 없고, 신용잔고도 요새 주식시장이 좀 올라오는데도 크게 늘진 않아요. 그러니까 신용잔고도 한 19조 원 정도에서 거의 정체돼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자금은 한참 작년에 안 좋았잖아요. 안 좋았다가 지금 50조 회복되고 나서 큰 변화 없이 그냥 횡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퇴직연금 같은 경우 이제 간접 상품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일단 이제 디폴트 옵션을 지금 이제 시행을 하고 나서 실제적으로 지금 자금이 조금씩은 이쪽 간접형 상품 쪽으로는 유입이 되고 있다고 하고요. 지금 지난해 적립금이 한 300조 정도 되거든요. 근데 아마 요게 앞으로 한 400조 이상까지는 좀 늘어날 걸로 좀 보고 있고, 이게 사실 내가 지시 안 해도 이제 알아서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금만 하진 않을 거고 어느 정도 좀 위험 상품에도 좀 투자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분명히 좀 간접 상품 쪽에서는 자금 유입 효과는 좀 생겨서 그동안 사실 기관들 존재감이 좀 없었거든요. 근데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좋은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가들이 그동안 돈을 투자를 하고 싶어도 자금이 없어서 못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더 개선이 될 수 있겠네요. 특히 이제 투신이라 그러죠. 뭐 투신이 이게 펀드 운영하는 쪽인데 이쪽이 사실 거의 존재감이 별로 없었거든요. 돈이 안 들어가니까. 근데 이제 간접 상품 시장이 이렇게 커질 수 있는 요건들이 마련되면 아마 기관의 존재감도 다시 조금씩은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업종별로 한번 살펴보겠는데, 반도체의 경우 삼성전자는 3, 4나노 파운드리 수율이 높아지고 또 가동률도 올라갔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던데, 그리고 보면 지금 메모리 업황도 좀 반전이 되고 하면은 삼성전자가 최근에 조금 오르고는 있습니다만은 주가가 생각보다는 기대만큼은 빨리 안 달리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지금 왜냐하면 이제 지금 반도체 사이클은요 HBM 사이클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대역포 메모리, 엔비디아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하이닉스가 훨씬 강하잖아요. 근데 하이닉스도 최근에 좀 빠지기도 하고 이러더라고요. 네,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올라갈 때 보면 이제 금요일 날 올라가는 것도 보니까
확실히 삼성보다는 하이닉스가 좀 탄력이 좋은 게 일단 이제 HBM 사이클은 이게 이제 시작이고 네. 내년까지는 계속 이어진다. 요게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삼성이 어쨌든 뭐 일단 지금 나오는 데이터나 이런 거 보면은 엔비디아, TSMC 그 하이닉스거든요. 이렇게 네. 삼각편대예요. 요게 지금 이제 AI 반도체인데 여기에 아직 이제 삼성전자가 좀 이제 진입이 좀 뭐 늦거나 진입은 아마 빠르면 3분기, 4분기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이 좀 삼성이 대응이 좀 너무 늦은 거 아니냐. 하이닉스는 그 전부터 준비해가지고 벌써 들어가 있는데 삼성은 너무 좀 안일하게 대처한 거 아니냐. 이런 좀 얘기들도 일부 나와요. 예. 예.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는 지금 또 중요한 게 뭐냐 이제 메모리 또에서 중요한 게 수요잖아요. 예. 일반적인 이제 메모리 반도체. 근데 이거는 아직 수요가 안 살아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 스마트폰이 안 팔려요. 여전히. 뭐 가전 제품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중국 IT 수요가 아직은 회복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공급 줄고 뭐 HBM 기대는 좋다. 그럼 이제 남은 퍼즐은 뭐 스마트폰, 가전, PC 이런 데이터 센터 이 수요인데 이게 아직은 개선되는 게 우리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에 대해서 7만 원까지 올라왔는데 여기서 수요가 안 느는데 이게 안 보이니까 좀 약간 헷갈려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주가가 빠지진 않지만 오르지도 못하는 이 상황으로 가는데 물론 파운드리 수요가 좀 최근에 수율이 좀 늘어나고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예. 이 점은 긍정적인데 시장은 일단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지금 약간 좀 지켜보는 것 같아요. 좀 메모리 수요가 느는 걸 한번 체크해 보자. 이때까지 근데 만약에 중국에서 지표가 만약에 개선되면 위가 열릴 수는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역시 또 키포인트는 중국 수요가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반도체 소부장주 가운데 이제 장비주들 위주로 상당히 많이 오른 업종 종목도 막 나오고 하던데 지금 반도체 소부장주들은 지금 들어가도 될 만한 타임인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지 어떨까요? 지금 이제 사이클 자체가 HBM이란 메모리 반도체 투자를 지금 많이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도 하고 좀 마이크론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관련된 회사들은 어디냐 후공정 장비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저번 주에 한미 반도체가 상한가를 갔잖아요. 실제로 하이닉스랑 그걸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가 모멘텀이 제일 크거든요. 그래서 주가들이 관련 기업들이 다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투자하기는 좀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예. 이미 주가들이 한미 반도체는 올해 연초 대비 거의 한 4배 가까이 올랐거든요. 그런가요? 예. 그래서 이게 10,000원 초반에 있다가 지금 4만 원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아무리 좋은 걸 알아도 사실 들어가기가 쉽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지금은 조금 당장은 조금 약간 부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차피 반도체는 사이클이잖아요. 요 HBM만 좋은 게 아니라 결국 시간이 지나면 기본적인 메모리 사이클도 돌아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범용 네, 메모리까지. 그게 주로 이제 전공정 쪽이에요. 그쪽은 또. 아, 전공정 장비는 좀 소외받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투자 관점에선 이렇게 소외받는 게 계속 안 좋으면 투자하면 안 되겠지만 저는 사이클 돌아온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 전공정정, 그러니까 전공정 하면 뭐 증착 장비라든가 또 아니면 우리 흔히 EUV 관련된 기업들이 있죠. 이쪽 예. 한참 좋다가 좀 소외 많이 받았거든요. HBM이 워낙 세니까. 그래서 전공정과 관련된 기업들이 지금은 조금 싸게 거래되니까 저는 그쪽을 지금은 한번 보는 게 어떨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재주들은 어떻습니까? 소재는 이게 뭐냐면은 원래 이제 투자 들어가면 장비부터 들어가는데 소재는 실제로 감산하잖아요. 예. 그러면 사용량이 확 줄어버리겠죠. 그래서 주가가 좀 굉장히 지금 답답해요. 아, 예, 왜냐하면 낸드, 디램 다 지금 삼성마저 줄이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멘텀이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소재를 보실 때는 지금 삼성이 이제 근데도 투자 많이 하는 데가 어디냐 파운드리죠. 예. 파운드리에 소재 들어가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쪽은 저는 좀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재주가 돌아서려면은 조금 이제 조금 더 이제, 감산이 끝나고 예. 오히려 정산 쪽으로 가야 예, 그러니까 된다. 사이클상 조금 아. 오긴 오겠죠. 근데 조금 늦게 올 수는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즘 자동차 부품주가 비교적 강세인데 지금 보면은 이제 전기차 쪽으로는 막 앞으로 계속 커갈 테니까 부품주들이 이제 전망이 좋다고 볼 수 있는데 내연기관 쪽 부품주도 괜찮은가요? 아니 내연기관은 그렇게 좋진 않고요. 그리고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거죠. 전기차나 내연기관차에 같이 쓰이는 건 어차피 같이 쓰니까 거니까 예.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뭐 문 같은 것도 없어질 거 아니고. 뭐 타이어 같은 거는 예. 그대로 쓰니까. 근데 대표적인 게 뭐죠? 엔진 같은 거. 그러니까 전기차로 가서 없어지는 제품들이 몇 개 있어요. 예. 그런 거는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는 건 당연히 리스크죠.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지금 돈은 벌고 있겠지만 몇 년 후에는 점점 이제 사용을 안 하게 되고 언젠가는
아예 없어지겠죠. 그럼 전기차가. 지금 자동차 부품주가 좀 제법 올랐는데 대부분이 전기차나 또는 전기차 내연기관에 공용되는 그런 부분만 올랐고 내연기관에 전담되는 그런 쪽은 별로 못 올랐습니까? 그쪽은 많이 올랐다고 보긴 어렵고 물론 이제 현대위아는 예. 최근에 오르긴 올랐어요. 근데 그 회사가 원래 엔진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이제 좀 안 좋잖아요. 근데 현대차 계열사기 때문에 이 회사는 이제 전기차 쪽에 들어가는 뭐 공조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뭐 히트펌프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도 좀 개발하고 있고 그러니까 약간 다변화는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걸 인정받아서는 좀 좋은데 지금 최근에 중소형주 중에서 올라간 기업들은 배터리 관련된 기업들이야. 그러니까 웬 배터리냐 이럴 수 있는데 배터리를 받아다가 조립해서 납품하는 건 부품사가예요. 예. 그러니까 배터리를 받아다가 팩으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가 아니잖아요. 예. 그걸 다 이게 모아다가 연결해야죠. 예, 거기다가 이제 모터까지 연결해 줘야 되거든요. 네. 그걸 하는 회사가 대표적인 게 모비스예요. 현대모비스. 아, 그리고 근데 현대모비스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중소형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낙수 효과가 다 펼쳐. 그래서 그 기업들이 주가가 그 중에 몇 개 기업만 제가 지금 투자하시라는 게 아니라 많이 올랐으니까 화신, 네. 성우하이텍, 덕양산업 예. 이런 기업들이 이런 걸 조립을 해줘요. 근데 특히 이제 이 중에 몇몇 기업들은 또 뭐 GM이나 이 현대차 말고도 공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가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도 배터리 관련돼서 이렇게 주가가 급등한 거지 아, 내연기관만 했으면 못 올라갔겠죠. 사실 그렇게 크게는. 그래서 이 친환경 부품 쪽에 관련된 기업들이 계속 지금 부품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소형 모듈 원전 SMR 관련해서 이제 기사도 나오고 뭐 정부 정책도 발표되고 하는 식으로 관심들이 좀 커졌는데 SMR 관련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원전주들 움직임 이건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이제 왜냐면 그 SMR이 분명히 가야 될 방향은 맞거든요. 예. 저희도 이제 몇 번 공부해봤지만 정부에서도 최근에 뭐 과기부에서 일단 이제 그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로 기술개발 사업단을 출범식을 했어요.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6년간 3,992억 원을 투자를 해서 이걸 개발을 하기로 했는데 이게 표준 설계인가를 받는 그 연도가 언제냐면 2028년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멀어요. 5년이나 남았네요. 아직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그때 가서 양산 들어가는지는 그건 또 그때 가봐야 되고 가장 세계적으로 지금 대표적인 기업이 미국의 뉴스케일이 있거든요. 이 회사도 2020년 후반기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개발은 하는데 이게 당장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남았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뭐 원전주들이 요즘에 한 번씩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는 이제 저기 뭐 폴란드도 있고 수주 기대감 또 최근에 정부에서 한국에도 신규 원전 검토 중이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예.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좋은 뉴스인데 원전주한테 이거 건설하는데 10년 걸리거든요. 근데 그거를 숫자를 어떻게 반영할지가 참 이게 난감한 거죠. 그래서 너무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지금 배터리나 이런 반도체는 이게 숫자들이 좀 나오잖아요. 근데 이 원전도 분명히 지금 방향은 많은 국가들이 하는 건 맞는데 이게 그래서 언제 숫자에 반영된다는 건지가 참 이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움직이냐면 주가가 뉴스 따라서 한번 급등했다고 다시 원위치 됩니다. 요거를 꼭 이해를 하시고 이쪽은 투자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긍정적인 모멘텀 분명히 있지만 여러분들이 원전주는 이렇게 사가지고 나 그냥 묻어둬야지 이거보다도 막 급등하면 조금 줄여놓으셨다가 또 소외받을 때 좀 사놓으시고 약간 이렇게 트레이딩을 병행하시는 게 좀 낫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내 증시에서 지난 10년간 주주 환원율이 평균 29%다 이런 기사가 있던데 그러다 보니까 중국보다 낮고 뭐 선진국하고는 뭐 비교할 수도 없이 낮아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래도 좀 주주 환원에 좀 적극적인 기업들 이런 뭐 명단이나 목록 같은 게 혹시 있습니까? 뭐 목록이라고 하긴 그런데 가장 최근에 공시한 기업 중에 하나가 뭐 지난주에 한번 주가 급등했었죠. 아세아제지. 여기가 23년, 24년도 2년 동안 각각 매년 200억씩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 네. 시총이 3,500억짜리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규모로 자사주 매입을 해서 소각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좋은 뉴스가 나왔고 연도별로 75%씩 전체 단은 아니고 75%씩 소각을 해서 26년도에 최종적으로 다 소각하겠다. 요걸 이제 공시를 했어요. 그리고 분기 배당도 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바람직한 모델이죠. 배당도 해주는데 소각까지 하겠다. 그래서 주가가 이제 큰 폭으로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요, 물론 실적 좋고 성장 있는 것들에도 환영하지만 아세아제지처럼 이렇게 주주 친화적으로 공시를 하면요, 그날 아마 제가 알기로는 당일날 13% 오른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환호를 해줍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기업들 좀 찾아보시면 좋겠고, 또 한 가지 기업이 이 회사는 주가는 오른 건 아닌데 유유제약이라는 기업도 자사주 20만 주를 일시 소각한다라고 공시가 좀 있었고, 이 회사도 94년부터 29년 연속 현금 배당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매년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서 좀 괜찮은 것 같고, 그 외에 제가 이제 자사주 매입 소각, 그러니까 자사주 소각하는 거 공시를 좀 찾아본 기업들만 그냥 말씀드리면 현대차, 예, 그리고 삼성물산은 이제 5년 내로 완전 소각한다고 얘기를 했고, SK스퀘어, 토비스, 디지털대성, 컴투스, 우주일렉트로, 하이로코리아 이런 기업들이 이제 최근에 좀 공시를 했으니까 한번 자사주 소각하는 기업들 중에서 밸류가 좀 그러니까 그 기업 사업 구조가 좀 괜찮다면 한번 공부해 보시고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름철에는 배당주를 좀 준비할 시점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뭐 임박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좀 여유 있게 한다는 이런 의미 같은데, 올해 고배당이 좀 기대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뭐 업종이나 종목도 좀 알 수 있을까요? 10년 동안 배당 수익률 제일 높은 달이 8월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8월에 투자를 하면 연말에 이제 배당 수익률이 가장 높아진다. 그러니까 그만큼 8월이 배당주가 가장 주가가 안 좋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야 이제 안 좋아야 수익률이 올라가는 거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8월이 좀 좋다고 하는데 그건 하나의 데이터니까 그냥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보통 여름에 사라고 하는 얘기가 맞는 게 이 데이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업종으로는 보통 은행통신이 제일 유명하잖아요. 배당 많이 주기로. 네. 그 다음에 운송, 증권, 자동차인데, 그래서 제가 작년도 이제 그 배당하고 올해 예상되는 배당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가지고 좀 몇 개만 찾아봤는데, 일단 가장 배당 수익률이 좀 높을 걸로 기대되는 회사는 지방은행, JB금융지주, 여기랑 DGB금융지주가 각각 10% 정도 배당 수익률 예상하고 있고, 삼양옵틱스라고 있거든요. 그 여러분들 그 DSLR 카메라 아시죠? 거기 렌즈 있어요. 렌즈 그 교환해주는, 그러니까 렌즈 만드는 업체거든요. 네. 여기가 원래 주주환원 잘해주는데 작년 배당 기준으로 해가지고 9.2% 정도 배당 수익률 나오고, 그 다음이 대신증권이 8.8% 정도, 그리고 삼성증권이 7.5% 정도 배당 나오고요. 그 다음에 LX인터 이 상사주죠. 여기가 6.6, KTNG가 6.2%, 그리고 자동차 회사 중에 현대차 우선주 있잖아요. 특히 현대차 EUB가 8% 정도 지금 배당 수익률이 나오니까 이런 기업들은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뭐 갑자기 실적이 안 좋아지지만 않는다면 올해 좀 충분히 좀 좋은 배당 수익률 내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네, 초보 투자자들을 위한 팁 제공 순서로 연불리에 보고서 듣는 시간 됐는데요. 어떤 주제입니까? 오늘은 이제 하이투자증권의 박상욱 연구원님이 삼성 파운드리 전이라는 게 전쟁할 때 전이거든요. 네. 그 자료를 썼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요즘에 다 HBM 여기만 관심들이 많으신데, 근데 삼성의 파운드리도 지금 가야 될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예. 거기에 대해서 썼으니까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파운드리 지금 삼성전자가 신규 고객사 유치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해줬고, 그 이유는 수율이 좀 개선되고 있대요, 실제. 예. 그래서 삼성전자 지금 저도 이 보고서 보고 깜짝 놀랐는데 4나노 수율이 저는 70%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75% 이상으로 올라온 걸로 추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TSMC랑 건 별 차이가 안 나거든요. 예. TSMC가 한 80% 정도 되니까 3나노는 60% 정도. 그러니까 과거보다 확실히 수율이 지금 많이 잡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아마 단기간 내에 그럼 왜 이렇게 수율이 좋아졌냐? 그게 업황이 안 좋다 보니까 파운드리에 좀 더 전력 투구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테스트를 많이 한 거예요. 어차피 메모리 지금 안 되니까 예. 감산하는 김에 여기 좀 테스트를 많이 하자. 그랬더니 지금 이제 만들면 사실 수율은 개선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큰 영향을 좀 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지금 삼성의 3나노가 그 TSMC보다 좀 우위에 있다고 보는 게 그 GAA 방식이잖아요. 예. 뭐 게이트 올 어라운드 방식인데 TSMC는 핀팻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전류가 통하는 곳이 3면을 이렇게 만나게, 그러니까 3개의 면이 만나게 되는데, 핀팻은 이 게이트 올 어라운드 삼성이 하는 방식은 4개 면이 다 만납니다. 이 아래까지. 그래서 저전력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삼성의 강점인데, 약점은 수율이 많이 안 나왔거든요. 근데 최근에 수율이 좀 올라오면서
아마 고객사들의 좀 선택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퀄컴과 애플은 아마 안 바꿀 것 같아요. 애플은 그냥 TSMC를 아마 계속 할 것 같은데 퀄컴과 엔비디아가 실제로 최근에도 뭐 삼성으로 좀 바꿀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원한다. 이런 좀 기사들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게 확정만 좀 돼준다면 삼성 파운드리에 큰 모멘텀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운드리는 앞으로도 3파전이라고 그냥 보시면 돼요. TSMC, 삼성, 인텔. 요건데 아시겠지만 TSMC가 1등이고 현재 59% 점유율로 1등 좀 달리고 있고 7나노 이하의 미세 공정이 그냥 압도적입니다. 이게 점유율이 90% 정도 돼요. 그러니까 삼성이 아직은 가야 될 길이 좀 멀긴 하지만 이제 뭔가 반격의 기회를 좀 잡은 거는 좀 같고요. 그리고 이 파운드리 업체들 입장에선 그러니까 이 TSMC가 성장한 이유는 사실은 애플이라고 보시면 돼요. 애플이랑 거대 고객사가 그냥 다 몰아줘 버렸어요. TSMC. 그럼 TSMC는 애플 물량 받으면서 엄청난 테스트도 해봤겠죠. 그러면서 이제 실력이 좀 좋아졌는데 어쨌든 지금 TSMC가 3나노는 좀 고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좀 반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삼성전자는 아시겠지만 원래 애플 거 하다가 뺏겼습니다. TSMC에. 그랬죠. 그때부터 이제 사실은 좀 완전히 꺾이기 시작했는데 7나노 미만에는 또 수율까지 안 나와가지고 굉장히 고전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다행히 좀 그런 것들이 잡히니까 삼성의 반격은 내년까지 한번 이렇게 기대하고 특히 내년 하반기에 그 3나노 2세대 제품이 나온대요. 그거는 훨씬 더 성능이 좋다고 하니까 그걸 기대하시면 좋겠고 인텔은 아직은 너무 걱정은 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것 같은데 인텔이 지금 14나노 미만부터는 경쟁력이 확 떨어져가지고 파운드리 지금 경쟁력이 좀 없는데 이 인텔이 지금 그 TSMC와 삼성전자가 2018년, 19년도에 7나노 양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인텔은 지금 어떻게 하냐면은 7나노에서요 바로 3나노로 건너뛴대요. 그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아놨대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애널리스트 뭐라고 했냐면 야,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성공할 가능성이 낮은 것 같다. 그러니까 어떻게 7나노 단계도 안 밟고 네. 바로 3나노 점프해서 그게 되겠냐. 예. 네, 그래서 인텔은 아직은 좀 의문부. 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투자 전략은 어쨌든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거의 압도적으로 그냥 TSMC가 대부분 가져갔다 보시면 돼요. 근데 퀄컴과 엔비디아도 그렇고 이원화하려는 움직임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하니까 예. 삼성한테도 좀 기회가 생길 것 같고 다행히 삼성이 지금 파운드리 수율을 잡아간다. 이게 좀 좋고 그리고 이렇게 되면 삼성이 더 공격적으로 투자도 할 거고 그러면 여기 밸류체인들이 좋아질 거 아니에요. 소부장, 네, 소부장. 여기 파운드리 기회가 되겠죠. 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소재 쪽에서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탑픽이 솔브레인. 솔브레인이 여기 들어간 식각 그 소재를 만든대요. 파운드리 쪽에 들어가는. 그래서 솔브레인을 탑픽으로 잡아주셨고 여기 또 그 반도체 테스트하는 업체로 두산테스나 이 두 개를 탑픽으로 꼽아주셨고 그 외에 관심 종목으로는 동진세미캠, TMC, 가온칩스 이 세 개를 꼽아주셨으니까 한번 밸류체인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은 우리 머니올라 유튜브 채널은 질문 문항별로 타임라인이 잘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아래 설명란에 더보기를 누르게 될 경우에 각 질문의 타임 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뭐 5번째 질문 8분 51초 이런 식으로 이제 파란 글씨가 이렇게 색깔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타임 코드를 탁 누르면은 듣고 싶은 질문 또 답변이 그대로 나오니까 아주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을 잘 활용하면은 정시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연불의 비밀로또 오늘 순서 마칩니다. 임 이사님 수고 많이 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